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안보실장 정의용의 브리핑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브리핑의 제목은 동남아 3개국 순방결과 관련 백브리핑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정의용 안보실장은 앞에 있는 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동남아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기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따라서 동남아를 갔다 온 기자들만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 정의용 실장이 백브리핑을 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이야기는 이 기자들이 충분히 기대하는 만큼 국내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가서 했던 일에 대해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 실은 내용을 보고 나면 질책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나팔수가 제대로 나팔을 불어대지 못했다 하고 탓을 하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거기에 갔다 와서 아주 많이 뉴스를 국내에 보냈을 텐데 국내에서 그것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한 것은 정의용 실장이 동남아에 따라갔다 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는 중국에 갔다 왔는데 동남아에 직접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갔다 온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내보냈어야 한다 하는 식으로 브리핑을 한 겁니다. 상당히 어색한 장면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것이 제목에 아예 백브리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말은 백브리핑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애초에 했어야 하는구나. 왜 그랬을까? 이 내용들을 직접 내보냈어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맨 처음에 정의용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저희 차원에서 설명을 하겠다. 여기에서 제가 라든지 저희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겸손하게 하는 표현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들 편하고 그렇지 않은 편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가 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의 안보실장이 이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청와대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감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공무를 수행할 때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의용 씨 자신은 문재인 씨만큼 대등한 비중으로 그만한 중요성이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라고 하는 것은 나 정의용이 충분히 그 의미로 보아야 하겠고 이것을 바꾼다면 전체 내용을 앞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풀이를 하는지 납득을 하게 될 것인데 남조선 안보실장 정의용이 이렇게 바꿔놓는 것도 상당히 정확하게 바꾼 것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꿔보면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남조선 안보실장인 정의용이 몇 가지 포인트를 남조선 청와대와 문재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겠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느낌이 조금은 올 겁니다.
이제 본래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이번 순방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의 목표를 확실하게 새긴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과 정의용과 그들 일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 5,100만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긴다 하는 것은 돌을 파서 글자를 새긴다 할 때 그 조각하여 남긴다 하는 그 뜻입니다. 새겨 넣는다. 그래서 이번 순방이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그들의 목표를 확실하게 조각해서 새겨 넣은 그런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이 분석, 이 내용들은 다분히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베이스도 있어야 하고 논리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해서 같이 이 과정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신남방 정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목표를 확실하게 새겨 넣는 일이었다. 그러면 신남방 정책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지죠. 그 설명을 합니다. 신남방 정책은 우리와 아세안 10개국 간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신남방 정책은 그들과 문재인과 그들과 아세안에 들어있는 10개 나라들 사이에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텄닦기를 하는 것이죠. 그 위에 많은 것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지으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10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세안 10개국은 어떤 국가들인가?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아세안 10개국의 특징이자 그들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국이, 이 아세안에 있는 10개국 각국이 각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그래서는 무엇입니까?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각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담당하는 역할은 북한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역할을, 이 북한과 관련된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지금 아세안 10개국이 북한과 그들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북한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고 지금 정우용이 말하는 그들에게, 문재인과 그들에게 그 약속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브리핑에서. 그러면서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계속 약속하고 있는 이것들, 이 일련의 프로세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최대한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역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의미, 거기에 그들이 추진하는 목표를 이번에 새기고 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과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고, 아세안 10개국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은 그런 일을 하겠다.
쭉 연결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북한과 선을 대해서 무엇인가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아세안 10개국 간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기반 확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북방 정책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완성하는데 이 아세안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 무엇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목표가 아세안 10개국을 다 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상당 부분을 순방을 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를 이미 갔다 왔고 이번 2019년 3월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갔다 왔고 2019년 후반기에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 갈 것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내용은 전부 북한과의 연결고리 혹은 좀 더 북한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아세안 10개국이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고 이 프로세스를 앞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은 북한의 신의주나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면 유엔이나 미국 여러 자유세계 국가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제약이 많죠. 그런데 만일 이것을 밖으로 쭉 늘여서 팔을 느리듯이 느려버리면 어떨까? 바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인도네시아가 신의주, 베트남이 개성, 캄보디아가 해주하고 직접 연결된 곳이라고 그들은 외교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무슨 일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의용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세안의 최초의 거점 공간을 만들고 있다. 거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스파이나 간첩이나 이런 자들이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을 파악을 하고 장악을 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거점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해서 그때부터는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진지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지역이 아니죠. 최소한의 지역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버티며 기다리는 것인데 그 전 단계 아직은 그렇게 위협을 받기 전에 남에게 그 눈치채게 하지 못했을 때는 자유롭게 활약을 할 때는 거점 공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점 공간을 만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국가의 공무원이 더구나 대통령인 공무원이 있는 이런 청와대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스파이나 간첩이나 범죄자나 그런 사람들이 쓰는 말이 될 겁니다. 어떻든 그는 아세안에 최초의 거점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주재 대표부의 기능을 확대하겠다. 그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 인프라를 늘리는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사도 새로 파견하고 인원도 증원하고 대표부 건물도 확충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세안 주재 대표부가
그 아세안 현장에서 우선 즉시 대응할 것들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아세안 주재 대표부가 현재 UN 보고서에서 문제되고 있는 개성 연락사무소 같은 곳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세안 10개국에 10개의 발을 가진 아세안 주재 대표부, 한국 대표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등의 거점 공간 중 하나다. 그것이 아세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남조선 청와대와 문재인이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아세안 10개국은 이 거점 공간에서 전부 선이 닿아 있고 그 10개국은 모두 북한과 직통으로 또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어떤 흐름도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 이렇게 다른 국가 또 국가의 집단들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거래라고 하든지 통상이라고 하는데 정우용 실장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지요. 결국 이것도 또 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거점 공간 중에 하나인 아세안 주재 대표부 여기가 바로 북한 김정은과 파이프로 연결된 곳이다. 일단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보냈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구조상 일단 연결돼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가 할 때마다 북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도 참 특징이라고 하겠는데 2017년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2019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2019년 11월에 김정은을 서울에 초청했으면 좋겠다. 이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가 되니까 그렇게 작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문재인 등은 지금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김정은을 서울로 초청하는데 그 전에 북한하고 협의는 해야 한다.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 3월입니다. 3월에 11월에 김정은을 초청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지금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오직 북한 하고 있는 이들을 어쩌면 좋으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우용 안보실장, 이름은 안보실장인데 그의 브리핑을 짚어가면서 도대체 이 공무원의 그 안보 개념은 북한의 안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아주 크게 잘못됐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브리핑인 것이죠. 그는 하노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방향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는 좋은 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양국 모두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어렵다. 이제 그 과거라고 하는 2017년 이전의 미국과 북한 김정은의 관계
그것이 지금 상태로 온 것. 이들이 보기에는 미국이 북한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족스럽고 이것이 성과다 하는 것이죠.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을 하찮게 봐서 같은 테이블에 앉히지도 않던 천박한 그런 인간으로 대우하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성과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대 완전한 제재 해제. 이제 교환 조건입니다. 이것이 선언적인 목표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선언적인 목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는데 양측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본다. 이것도 성과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 뭐냐 하면 선언적인 목표라는 것은 실제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한번 큰 소리쳐 보는 것이고 아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선언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것은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들이 기뻐 날뛰는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읽어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의용 그들은 완전한 비핵화 안 하기로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것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민이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미국인들, 그들은 이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는 안 한다. 선언적이니까. 그 다음에 정의용 실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김정은 편인지 그렇게 말하면은 친김정은, 친북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가지고 그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북한의 카드만 보고 갔다. 북한이 손해봤다. 미국은 이득을 봤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 이야기를 할 때는 갑자기 아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이상 기차 여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 정의용 실장의 이 말을 하는 태도에서는 김정은이 살인자다.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다. 그런 생각은 티끌만치도 없는 것이죠. 우리 국민을 죽여도 김정은은 그저 고귀하고 그가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갔는데 성과를 가지고 가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김정은은 앞으로 미국을 대할 때 협상 전술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딴에는 정의용 실장은 미국 겁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눈이 멀어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국 똑바로 안 하면 앞으로 김정은이 협상하는데 어떻게 미국을 다룰지 협상 전술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정의용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정의용과 문재인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미국을 속이고 김정은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무능하고 또
무식하고 한 그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아주 뛰어난 줄 알고 미국과 북한을 요리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벼르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이나 정의용이 하는 이야기는 일단 듣고 이용만 할 뿐이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죠. 북한에서 영변만 가지고 흥정을 하면 된다. 트럼프는 곤경에 빠져 있으니까 애걸하면서 북한에 매달릴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정보가 넘어갔다는 것을 이미 언론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빈손으로 간 거다. 그것을 미국 탓을 하면서 슬쩍 덮으려고 하는 정의용. 그래서 그는 무능한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 즉 정의용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유화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싸우든지 북한을 제압하든지 할 생각은 애초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역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는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 노력이 무엇이냐 하면 참 기가 막히게도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한미 간의 공조는 앞으로 좀 보일 거다. 그런데 그것은 북한을 돕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깨달아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돕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좀 전율해야 한다.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데 정의용 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표현을 제가 사용하겠다. 도대체 저희들 표현이 무엇인가? 정의용 저희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괴물들이기에 우리 표현을 사용하겠다. 그들의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의 표현이 아니고 그 앞에 이번 그 동남아 순방에 따라갔다 온 그 기자들의 표현도 아니고 저희들 표현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자들이 이룩한 이 성과들은 거대한 정치적 파도의 결실이다. 이것이 저희들 표현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정치적 파도의 결실. 뭐하는 인간들인지 국민들은 여기에서 나라를 뺏겼다. 청와대를 뺏겼다. 거기 있는 자들은 우리 한국어를 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의용 실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차례는 남북 간의 대화다. 이제 또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으니까 남북 간의 대화를 해서 이것을 또 해결을 하겠다.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이제 직접 달려가야 하겠죠. 그러면서 이 바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남북 대화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한테 넘겨받은 바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누가 넘겨줬느냐. 정우영 안보실장 말에 의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넘겨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이렇게 왕래를 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바톤을 받았다 넘겼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씨가 공산주의자냐, 혹은 친북이냐, 김정은의 하수인이냐, 빨갱이냐, 우리 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면 좀 곤란한 것이죠. 어떻든 이 브리핑에서는 트럼프 씨는 친북으로 보입니다. 그는 안 그래도 친러시아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친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트럼프 씨가 좀 곤란할 겁니다. 그리고 대북 협상에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그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 일반적인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논리와 우리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그 난수표를 다시 번역을 하듯이, 암호문을 번역을 하듯이 이것을 풀어나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겠다. 그들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다르면 우리 편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북 협상에 있어서 정우용 실장은 살라미 전술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으로부터 한두 번 연속적인 조기 수확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이른 시기에 북한이 한두 번은 무엇을 내놔야 한다. 미국을 꼬드기기 위해서 미끼가 되겠죠. 그런데 유의할 것은 살라미 전술은 그래도 한 여러 번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 연속적 조기 수확 이후에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한두 번 주는 것으로 끝인가? 미국의 역할은 그러면 한두 번 줄 때까지만 붙잡아 놓으면 거기까지인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부터는 미국은 상관없다. 미국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그러면 그런 미국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더 이상 북한에 손을 댈 수 없는 무력한 미국이 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그럴까? 누누이 청와대에서 강조하듯이 바로 일정한 불가역적 스테이지에 도달하게 된다. 한두 번 연속적으로 뭔가 달라는 것을 주고 나면 그때쯤은 불가역적인 국면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익히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종전선언, 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그리고 한국군의 무력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렇게 악화가 된다면 불가역적 스테이지에 도달하는 것이 그리 길지 않다,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정우용 실장은 비무장지대의 모든 GP를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이라고 했고, 당장 2019년 4월 초부터 한강 하구의 민간 선박의 자유왕래를 실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민간 선박의 자유왕래, 그러면 북한 선박도 온다는 뜻이겠죠. 한강 하구에. 어떻든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청와대 브리핑을 좀 읽어보고 앞뒤 그 논리적인 추론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브리핑은 참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듯이 브리핑 내내 정의용 실장과 청와대의 그 우리라고 하는 그들 일파는 그 시선이 북한 김정은에게 고정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김정은을 걱정하고 김정은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김정은이 서울에 오기를 갈망하고 또 이 동남아 그 아세안들 같으면 그들이 김정은과 알고 거래하는 사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이번에 가서도 그랬듯이 아낌없이 돈을 줍니다. 이런 그들은 김정은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은 영광으로 여길 듯한 그런 분위기마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는 것이지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그냥 나름대로 건실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을 전부 버는 족족 자기 자신이 먹고 쓰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가 아는 세상 모두에게 인색하게 굴면서 악착같이 그 돈을 저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저축을 해서 큰 돈을 모아야 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돈을 빼앗아서 그렇게 해서도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어느 날 가족들에게 말도 없이 집도 팔고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도 다 팔아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 돈과 그동안 모아왔던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까지 오느라고 쓴 돈을 빼고 나머지 전 재산을 그 성지에서 그곳에 헌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죽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겨두고 온 가족들, 집도 없고 돈도 없이 남겨둔 그 가족들은 굶어 죽을 것이 뻔한데 이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의용 실장이 말하는 그 우리들이라고 하는 문재인 씨 같은 거기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그 우리에 들어가겠죠. 안 넣어주면 섭섭하겠죠. 또 청와대 정부의 핵심 인물들도 우리에 들어갈 겁니다. 이 정의용이 말하는 우리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혹시 북한은 그들의 예루살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에 갈 수만 있다면 이웃의 돈을 빼앗아서라도 모든 사람을 다 못 살게 만들고서라도 그리고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죽어도 행복하다. 혹시 이런 성지 예루살렘이 바로 북한인 것인가? 그 옛날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하게 다시 떠오르는 그런 날입니다. 참 이상한 청와대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